자, 우리 현대사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얘의 특징이 뭐라고 돼 있다? 대량 생산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 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함 상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결함 상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 결국 이 결함 상품에 대해서 피해받는 건 소비자예요. 그죠? 이 소비자가 뭘 받기 위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 얘를 어쨌든 피해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피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였냐면은, 자,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 그 다음에 이 과실로 인한 얻은 피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쵸? 실제로 제조 과정에서 과실이 뭔지 아세요? 뭐야? 잘못한 부분이죠? 잘못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과실로 인해서, 자, 이게 중요해요. 과실로 인한 결함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 결함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자, 그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대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온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생겼대요. 제조물 책임법.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맞니? 자, 그래서 이제 2번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뭘까요? 제조물 책임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조업자 입장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누가 피해를 받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받게 되면, 이걸 뭐 신체상 피해, 재산상 피해, 이것도 볼 수 있겠죠?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자, 여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 보상을 해주는 법이 제조업 책임법이에요. 자, 요거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가 생기면 보상을 해준다. 이해됐냐, 여기까지? 자,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자, 그럼 이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조물, 그 다음에 제조업자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제조업자의 범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둘의 범위도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쵸? 자, 제조물은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모든 물품인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만 좀 더 기억을 해두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가공품. 맞죠? 가공품. 가공품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산품. 이것들은 모두 뭐가 포함된 거예요? 제조의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랑 반대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공이 안 된 것, 제조가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자, 그러나 미가공, 농수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자, 농수축산물 등 1차 농산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하여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미가공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1차 농수축산물,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다 뭔지 아시죠? 쌀, 생선, 고기, 그죠?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를 제조물이 아닌 걸로 인식하는 이유, 제조물이 아닌 걸로 정한 이유 뭐야? 뭘까요? 자, 농업인이나 그와 관련된 제조업자나 가공업자들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범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생산자들 측 입장에서 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는요,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자신을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쵸?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제조업자라고 돼 있죠? 그냥 어디 걸로 돼 있냐? 왜 안 보이냐? 부품이든 혹은 완성품이든 만드는 사람, 그죠? 요 제조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수입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자, 제조자나 혹은 수입자, 수입업자. 수입이 뭐예요? 밖에서 사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뭐다? 자, 제조물의 공급업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결함의 세 부분이 나온 거지. 결함의 조건. 그죠? 결함의 종류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결함의 종류가 지금 뭐가 있냐면은 제조상의 결합, 설계상의 결합, 표시상의 결합이 있어요. 자, 제조부터 먼저 갈게요. 제조상의 오류. 자,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요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 요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설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냐, 의도한 설계와 다른 제품이 나오는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설계상의 결함도 있으니까. 이거랑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눠주신 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 설계상의 오류. 설계상의 오류는 건 뭐냐?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럼 이건 뭐예요?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요, 뭐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죠. 그쵸? 얘는 의도치 않게 제품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설계는 괜찮은데 만들 때 뭔가 잘못됐어. 얘가 의도한 거랑 너무 다르게 나왔어. 근데 얘는 뭐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되니? 자, 세 번째는 지금 표시상의 오류인데, 표시상의 결함인데, 표시상의 결함은 뭐냐?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다면은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뭐야? 어떤 분명히 피해는 존재하는데요. 피해가 존재하더라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하지만 뭐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요 두 개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물론 설계상에 분명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줬으면은 표시상의 결함이 안 생기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저 요 얘기했죠. 아까 입증한다는 거. 여기 부분 다시 얘기했었죠. 그쵸? 뭐였어요? 자, 우리가 제조작 과실과 구체적 피해가 연결이 되는지, 그지? 과실로 인한 결함이 어떻게 피해랑 연결이 되는지 그게 있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미 첫 문단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뭐야 씨발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야? 뭐지 왜 이렇게 한 거 같지?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기 밑줄 통상적. 자, 우리가 이 제조물 책임법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죠. 맞죠? 그래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은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자, 요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보상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이에요. 보상을 안 해도 되는 방법. 어떤 하나의 조건이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자, 공급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야? 나는 제조업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공급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와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자, 두 번째는 결함이 발견 안 된 경우. 보통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특히 혹시 가끔 유튜버들 보시면은 뭐야 자동차에서 뭐 하는 경우가 있어. 급발진하는 경우 있다고 했었잖아. 본 적은 있어? 갑자기 막 속도가 막 180까지 막 가다 밟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 경우 우리가 결함을 증명을 해야 돼. 여기서 뭐야? 결함 발견 안 되는데요? 맨날 이런단 말이야. 오리발 존나 내민단 말이야.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죠? 그렇죠? 서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셋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법령이 전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자,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이다. 자,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당시에 법을 준수했지만 요 준수를 했었지만 그런데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는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상을 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그 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은 뭐야? 이번에 이거 네 번째도 있긴 한데 이거 그냥 다른 부분이니까 좀 적을게요. 그냥 제조자 뭐 입장에서 얘기했지? 부품 제조업자. 자, 부품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지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좀 더 나 말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책임자한테 그게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자 여기 중요해요. 알면서도 적절한 피해 예방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도 안 한 경우,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존나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된다. 예컨대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 인하여 손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불량품인 녹즙기는 판매업자에게 환불받을 수가 있다. 자, 요런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제조물 자체에 대한 배상,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법이에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신체상, 재산상 어떤 부분이든 피해를 받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한 거지, 제조물 자체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 했어요. 그죠? 알겠죠? 이건 누구한테? 판매업자에게. 나한테 피해가 온 피해 사실만 누구한테 받는다? 제조업자에게. 이해됐어요? 그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모르는 거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따로 적어두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다 했죠? 다 하셨죠? 답은 다 아시죠? 프린트에 다 나와있죠? 필요한 거 있어요? 제가 보기 이런 거 분석해줘야 될 거? 혹시? 리콜 제도라든지 안심 버튼 이런 거 있는데 그럼 안 해도 돼요? 거기 보기 그대로 있지 않아? 변형 문제 쪽에 있을 텐데. 미안. 여기 이건 뭐야? 변형이고. 4번이랑 6번에 있는 보기는 좀 해줄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 분석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내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방학 되고 나서 또 전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문학 하는 방법을 또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뭐 당연히 지문 분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까다롭잖아요. 그런 것들도 분석이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어느 정도 그게 형성이 되어야 풀기가 조금 쉬워요. 자, 아무튼 거기 보면 4번에 있는 안심 버튼 거기만 좀 볼게요. 거기랑 6번에 있는 그 보기만 좀 볼게요. 쉣! 졸라 묻었네요. 자, 2번 보기 부분만 볼게요. 자, A는 안심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B사의 전기 주전자를 C마트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나 물을 끓이던 도중 B사의 전기 주전자가 넘어져 쏟아진 물에 생후 8개월 된 A의 딸이 양팔에 2, 3도의 화상을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전자의 개폐 버튼 부분이 잘못 결합되어 물이 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됐어요? 결함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보상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하죠. 생후 8개월 된 A의 딸에 대한 보상, 딸이 피해받은 거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B한테 받아야 돼요? C한테 받아야 돼요? B한테 받아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전기 주전자 자체에 대한 보상은? 그렇지.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생후 8개월 된 A 딸은 B한테 받아야 되고요. 전기 주전자 자체는 C마트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2번 이렇게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받은 프린트로는 A는 B사로부터 전기 주전자에 대해 환불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였어? 피해 보상을 받는 거였죠? 그래서 틀렸죠? 자, 놔볼게요. D가 E사에 승용차 탈취제를 구입하여 사용 설명서에 따라 에어컨 통풍구에 분사하던 중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자,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없었다.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사용 설명서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는 문구가 없었다. 자, 이거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결함이야? 표시상의 결함이죠? 그죠? 표시상의 결함. 그래서 그거 옆에다 적어주세요. 표시상의 결함. 조사 결과 탈취제 LP가스가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저 요거는 제가 말한 보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한 거. 가가 지금 뭐냐? 가가 어디 갔냐? 가 어디 갔니? 왜 안 보이니? 제조물 책임법이 가네요. 그죠? 여기 거기도 그대로 돼 있죠. 나가 리콜 제도. 자,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 혹은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명령에 의해 제품의 결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파기 및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적정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소비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리콜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사후에 일어날 어떤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후에 일어난 피해를 가지고 단순히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면 리콜 제도는 미리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할 건데 일단 요거에 대한 얘기만 좀 한번 해주고 좀 간단하게만 하고 쉴게요. 지워도 되죠?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잠깐만 요것만 적어줄게. 다 내려주세요. 다 되었어요? 여러분들 뭐 이번에 선생님들 좀 많이 새로 들어오는 거 들으셨어요? 수학쌤도 대거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사탐도 들어오시고 과학 선생님 두 분이 더 계셔요.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뭔가 분단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싶네요. 자, 요거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세요? 탄력성? 뭐예요? 이거 알고 있으면 제가 설명 더 안 해도 돼요. 뭐예요? 탄력성. 뭔지 모르세요? 뭔지 몰라? 알아 몰라? 뭐가 쉽게 변해? 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조정에 따른 반응이 민감한지 둔감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반응이겠어? 수요자들의 반응이겠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야 이거 씨발 왜 이렇게 비싸죠? 이러면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졸라 비싸네. 이게 탄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 500원짜리 과자였는데 2,000원에 판다고 그래. 와씨 존나 비싸죠. 근데 상관없음. 나 이거 당근에서 10,000원에도 살 수 있음. 이러면은 이제 뭐야? 탄력성이 적다라는 얘기겠죠? 요런 개념입니다.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자들의 반응이 민감한지 둔감한지에 대한 것이 가격의 탄력성이에요. 됐어요? 좀 이따가 설명드렸고요. 자,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은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은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높아지면은 여러분들 사요? 안 사려고 하겠죠? 좀 고민을 더 하든가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면 탄력적이라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나왔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3가지가 있다. 탄력성과 관련된 어떤 요인이, 자, 첫 번째가 지금 대체제란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대체제. 대체제라는 게 뭐예요? 이거랑 비슷한 다른 제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체제의 존재보다 어떤 상품에 밀접한 대체제가 있으면은 소비자들은 그 상품 대신에 대체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상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자, 그러니까 뭐야? 야, 대체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고? 탄력적이에요. 우리 탄력적이 뭐라고 돼 있죠?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고 한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 아메리카노 드십니까?
아를 먹고 있어요. 아가 뭐 2,000원짜리 메가커피를 먹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메가커피에서 3,000원으로 올린대요. 원래 이제 2,000원짜리인데 3,000원으로 올린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컴포즈 가서 사면 뭐 되죠? 그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버터 가격이 오르면 버터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므로 버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반면에 달걀은 마땅한 버터는 마가린이라는 미접한 대체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근데 달걀은 마땅한 대체제가 없으므로 달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근데 그치? 대체제가 없으면 이거 비싸도 억지로 사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둘째, 필요성의 정도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번에는 필수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비탄력적인 반면에 사치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필수재인 휴지의 가격이 오르면 아껴 쓰긴 하겠지만 그 수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휴지 아껴 써야죠. 여러분들 응아하실 때 휴지 좀 적게 좀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있긴 하지만 어제는 꼭 써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사치제인 보석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필요성의 여부에 따라 필요성이 높으면 비탄력적, 그죠? 그 다음에 낮으면 탄력적.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였냐?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소득에서 지출 비중. 인데, 자,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자, 그러니까 지출 비중 자체가 커지면 탄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뭘까요? 나는 지금 컴퓨터를 하나 사고 싶어요. 컴퓨터를 하나 사고 싶은데 소득이 200만 원이야. 근데 컴퓨터 가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쪘어. 이거 고민 한 번 더 하죠.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겁니다. 결국 안 사게 될 거고요. 살 수 있어요? 사긴 사지. 그럼 뭐 어떻게 하루 종일 라면만 먹을 거야? 아니잖아, 그죠? 라면만 드실 거 아니죠? 자, 아무튼 간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개인의 소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라면만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라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대체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필요성이 크죠? 많이 먹잖아. 안 먹어요? 많이 드셔요. 그래서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체제보다 우리가 좀 필요성의 여부가 좀 더 큰 건데, 뭐 아무튼 그런 얘기 잠깐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잖아요. 그쵸? 요 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보실 필요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만 뭐가 문제다? 내신이다. 그럼 이걸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냥 가격의 변화율 부분에 이제 수요의 변화율.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떻게 바꿔주냐? 가격 변화분의 기준 가격 이러고 있어요. 그죠? 가격, 그러니까 변화된 가격이죠. 이렇게 바꿔줄게요. 변화된 가격. 그 다음에 기존 가격. 여기서 변화된 가격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격이 10% 인상되었는데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20% 감소했다고 하자. 이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의 2배에 해당하므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그렇겠죠? 그쵸? 자,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면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뭐 그냥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삼으면 되지.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낮으면 비탄력적, 그 다음에 1이면 단위성 탄력적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총 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 밑줄 쳐보자.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인데 이는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도 증가하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어느 상품이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상승할 때 수요량 100개에서 90개로 10% 감소했다면 비탄력적이다. 그럴 때면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어쨌든 총 수입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됐나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탄력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요인, 그 다음에 실제로 수요량과 가격 변화량에 대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판단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거 외에는 딱히 크게 뭐 문제될 부분들은 없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의 구조. 일단 읽기 존나 싫어지고 있어요. 예, 저도 읽기가 싫어지네요. 자, 받은 거 그걸로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6시에 오면 밥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오면? 왜? 밥 안 먹고 보다? 난 이솔 애들은 끝나고 바로 온다 가지고 내가 밥 사주기로 했는데. 아마 그런 거 서브웨이 같은 거 아마 그런 거 있으면 그거 사주려고 했지. 너랑은 안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 오. 자, 그 다음에 자, 심장의 구조. 자, 근데 이게 제목이 좀 친절해요, 그죠? 심장의 구조,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 과정, 그 다음에 심장음. 자, 우리가 생물 같은 지문, 과학 중에서도 생물 같은 지문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차관점을 두라고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특정 구조가 뭔지, 그러니까 명칭이 뭔지, 역할이 뭔지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리,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죠? 나요? 안 나요? 언제 기억할 거야? 물론 내가 말을 안 해준 걸 수도 있어. 제가 수업이 몇 개냐? 저 한 일주일에 몇 개 하더라? 학원 수업만 5개예요. 5개. 네, 개인 수업까지 포함하면 8개예요. 일주일에 8번 수업해요. 그럼 최소한 몇 시간인 거야? 3, 8에 24. 24시간. 일주일 중에 하루 종일은 수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죠?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이제 주 40시간? 주 52시간인가? 주 52시간인가 뭐 일하고 그러죠. 9시부터 6시까지 해가지고 5일 해가지고. 그럼 몇 시간이니? 그러면 몇 시간이냐? 9시부터 6시. 6시 6 플러스 3이니까 9시간 곱하기 5, 주 40시간이네. 아니요, 45시간이네요. 그죠? 보통 그러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4시간밖에 안 합니다. 예, 근데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되게 하기 싫으네요. 자,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청진기를 통해 들리는 심장음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기관. 자, 여기 밑줄 쳐보자.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킨다.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 자체가 뭐예요?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자, 그래서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자, 이것도 보실 필요 있겠죠. 서약 수산할 땐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심장의 주기적인 리듬을 심장박동이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심장음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장박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며 심장음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과정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심장음의 발생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음의 발생 이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라고 얘기네요. 그렇죠? 자, 우선 심장의 구조와 혈액의 순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장은 그림과 같이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로 구성되어 있다. 자, 각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방실판막이 있대요.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동맥판막이 있다. 뭐 말이 좀 존나 어렵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그림을 잘 따라가시면 뭐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려우면 제가 설명해드리고. 서희는 괜찮아? 그림 다 바로 따라갈 수 있어? 자, 여기서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자, 판막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판막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마치 한쪽으로만 열리는 출입문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간에 나온 판막이라는 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혈류의 방향을 일종의 이제 제어한다고 보겠죠? 혈류의 방향을 제어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방심판막은 심방에서 심실로만 열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심방, 그 다음에 심실이니까 방실판막으로 보면 되지. 됐죠? 안 어렵죠? 자,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높을 경우에만 열린다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 자, 우리 어디서 간다고 했죠? 방실판막은? 심방에서 심실로만 열린대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심방에서 심실로 갈 때 열리는데 어떤 경우에만 방이 높을 경우, 압력이 클 경우, 얘보다 높을 경우, 그죠? 얘는 이거에 비해서 압력이 낮은 경우에만 열린대요. 자, 동맥 판막이 없이 압력의 차이로 인해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열린다. 그러니까 다 단방향성이네요. 그쵸? 자, 그리고 혈액의 순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혈액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왜 문이 열릴까? 압력이 높으면 어떨 것 같아? 얘한테, 야, 씨발, 문 열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맞지?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한 50명 정도 여기 있어. 어때? 존나 숨 막히지. 근데 옆에는 한 20명밖에 없어. 여기 존나 널널하지. 그러니까 어때? 야, 씨발, 문 열어!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문이 딱 열리가. 대신 근데 여기서 여기로 들어오면 어때? 좆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밖에 못 나가는 거야. 야, 좆됐어. 나 뒤질 것 같아.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죠? 자, 다시 이제 원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혈액은 몸 전체의 세포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은 후에 자, 잠깐만 뭐라고요? 일단은요. 지금 얘한테 뭘 공급한다고요? 산소를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받는다? 이산화탄소를 받는다. 이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는 거지. 그쵸? 얘가 활동을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도 어때요? 산소가 나옵니까? 여러분 딱 숨 쉬면 산소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도 연구 대상이에요. 이게 뭐야? 이산화탄소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소비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소비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식물이 아니잖아요. 광합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햇빛 갔다 와보실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산화탄소를 받은 후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을 통해 폐로 이동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건 그냥 순서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럼 보니까 지금 요거 가지고 우부터 시작해요. 우심, 방이죠. 그쵸? 왜? 방실판막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폐동맥, 그 다음에 폐. 지금 일단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들이 같이 해서 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후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좌심방으로 되돌아와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나가게 된다. 자, 얘는 뭐야? 폐에서 다시 뭘 받는다고? 산소를 받아. 왜? 여기서 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간다고? 폐에서 심방실이다. 여기도 방실이에요. 그죠? 방실 판막이니까 우심방이 아닌데? 맞냐? 내가 뭐 잘못 본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뭔가 잘못 봤어요. 우심이 여기 있었는데 뭔 개소리야. 심장이 한쪽으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도 방실 판막이니까 좌심방하고, 그 다음에 좌심실, 그 다음에 이제 대동맥, 이렇게 가는 거죠. 대동맥.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온몸 전체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요 구조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색깔을 제가 따로 해놓은 거는 여기는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다시 분배해주기 위해 가는 거겠죠. 그죠? 이 부분이 계속 어떻게 된다? 순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 우심실과 좌심실은 동시에 수축되면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수축되면서 같은 양의 혈액을 폐나 몸 전체로 내보내는데 혈액을 폐를 보내는 것보다 몸 전체를 보낼 때 더 강한 힘이 필요하므로 좌심실 벽이 우심실보다 더 두껍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두꺼운 이유 뭐야? 혈액을 보낼 때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가면 되죠. 자, 심장의 박동은 심실 확장기, 등용적 심실 수축기, 그 다음에 심실 수축기를 포함하는 수축 단계와 등용적 심실 이완기, 심실 채우기를 포함하는 이완 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친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심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수축이라는 과정과 이완이라는 과정을 따로따로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차가 나온다고 돼 있죠. 자, 이 과정은 약 0.8초를 주기로 하여 좌심방과 좌심실, 우심방과 우심실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먼저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그냥 요거는요, 요게 요런 뜻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전기 신호가 심방의 근육으로 전달되면은 심장이 수축된다. 그럼 이거는 뭐로 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 신호로 인해서 수축이 되는 거겠죠. 그죠? 전기 신호로 인해서 수축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전기를 한번 맞았다고 쳐봐. 아프겠죠? 어떻게 돼? 전기 딱 하면 어이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로 인해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조금 높아지므로, 그치? 그리고 높아지므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흘러 심실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지는데 이게 뭐라고? 심실 확장기라고 한다. 다시 왜 그런 거냐고? 확장이 되는 이유는 압력이 더 높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아닌가? 아니 잠깐만. 죄송. 여기 어디 갔냐? 제가 생각해봐도 좀 잘못 말했어요. 자, 심방 쪽이 기본적으로 심실보다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심방 쪽은 계속 야 나 가가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좀 커지는 거죠. 그쵸? 심실이 확장되는 건 얘가 어쨌든 간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여기에 있었던 여기 심방은 더 축소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쵸?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시기에는 심방을 수축시킨 전기 신호가 방심판막과 심장벽을 진동시켜 제4심장음이 발생한다. 그리고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방실결절을 통해 심실 전체로까지 전달되면 심실이 수축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확장이 되고 나서 이번엔 뭘 받아? 다시 전기 신호를 받게 되면은
이 전기시도 또 이제 심실에서 이러고 있는 거니까 수축되는 거겠죠, 그죠? 수축되겠죠. 여기서 확장 한번 했고요. 일단 여기 심방에서부터 먼저 압력이 들어왔으니까 심방에서 이러고 하는 동안 심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얘한테 전기시가 돌아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심실의 압력이 증가하여 심방의 압력보다 높아짐으로 방심판막이 닫힌다. 그런데 심실의 압력은 동맥의 압력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동맥판막은 닫혀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예요? 피가 갇혀있는 상태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수축으로 인한 심실의 압력 증가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4개의 판막은 모두 닫혀있다. 이는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된 상태. 그쵸? 아까 못 나간다고 했죠? 넌 못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실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를 등용적 심실 수축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약간 지금까지 크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가 나온다고 했다고요? 등용적 심실 수축기라고 한다고요. 등용적 수축 어쩌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 됐어요? 서서히? 됐어요? 괜찮아요? 자, 이 시기에는 방실판막이 닫힐 때 길고 둔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1심장음이라고 한다. 수축 단계의 마지막 과정인 심실 수축기는 계속 증가해온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높아지게 되며 동맥판막이 열리고 혈액이 심실에서 몸 전체나 폐로 빠져나가는 시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 수축기는 뭐예요? 얘한테 오는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예 달라진다는 거지. 압력이 제일 낮을 때는 확장이 됐다가 압력이 점점 커지면서 뭔가 수축이 되기는 하는데 아직 동맥의 압력보다 적은 경우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동맥의 압력보다 커질 때까지는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됐다가 더 압력이 더 커진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방심판막은 여전히 닫혀있고 혈액은 심실 밖으로 빠져나갔으므로 심실의 크기는 이전 시기보다 작아진다.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는 얘기겠네, 그죠? 자, 그래서 전기신호로 인한 수축 단계가 끝나고 심신이 이완되면은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낮아져 동맥 판막이 닫히게 된다. 그런데 심실의 압력은 심박의 압력보다 여전히 높으므로 방심판막도 열리지가 않는다. 그럼 혈액이 옮겨질 수 없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완으로 인한 심실의 압력 감소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4개의 판막이 모두 닫혀있다. 이 상태에서는 등용적 심실 수축기처럼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자, 이번엔 뭐라고? 등용적 심실 이완기. 그러니까 뭐야? 이 심실이 이완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크기 변화가 없는 상황인 거죠. 방심판막이 그대로 닫혀있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수축기에서는 아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등용적 수축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이게 이완되는 경우에는 이거의 거꾸로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동맥판막이 닫힐 때 제1심장음보다 짧고 예리한 소리. 그러니까 뭐야? 제2심장에는 짧고 예리한 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후 심실이 이완되면서 계속 감소해온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도 낮아지면 그때야 이제 방심판막이 열리는 거죠. 그냥 일단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압력이 더 높아야, 방 쪽의 압력이 더 높아야 열어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혈액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를 심실 채우기라고 하는데 이때 방심판막이 열리면서 제3심장은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제4, 제1, 제2, 제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맞죠? 됐니? 인처럼 심장의 발동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압력 또는 크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기별로 일정한 심장음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제1심장음과 제2심장음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청진기를 통해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다. 제3심장음은 소리가 약해서 소아나 청소년들에게만 들리고 제4심장은 음정이 낮고 짧아 드물게 들린다. 만약 판막이나 혈관 등의 이상이 생길 경우 정상적인 심장음 이외의 소리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질병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상 여기서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얘기죠. 과정이 좀 제일 어려웠긴 했는데 우리가 아까 그 메커니즘 거꾸로 되는 거 요렇게 처음에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가는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판막의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한쪽이
압력이 높아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는 방 쪽이 더 높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맥판막 같은 경우 어디가 더 높아야 되는 거야? 동맥 쪽이 더 높아야겠지. 그지? 맞죠? 그래야 열릴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야, 씨발 문 열어줘!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렇게?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아, 그러네. 동맥판막은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동맥판막은 심실에서 동맥으로 가는 거니까 심실이 더 높아야 돼요. 심실이 더 높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갔을 때 이 다음 관문으로 가려면 내가 더 많아야 돼. 문 열어줘, 새끼야!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그 생각은 돼야 돼. 알겠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심장암 같은 경우도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보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나갈 거는 다 나갔어요. 이제 안 나간 거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혹시 그 의문 관련해서 혹시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할까요? 의문 다 알아? 의문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대수의 대기? 그러면